마지막 단원이죠. 네. 생명과학의 마지막 단원. 페이지 260페이지. 내용이 뭐야? 생태계와 객체군인가요? 네. 생태계와 객체군인데 5단원은 이해 영역보다는 좀 암기 영역이 전체 단원이에요. 그래서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기본 몇 가지 상식들 좀 점검하고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생물의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니? 구성 단계요?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 생물이 구성되기 위해서 단계. 가장 기본 단계가 뭐야? 개체. 일단 개체는 생물의 최종 단계지. 세포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가 모이면 뭐라 그래? 조직. 구성 단계가.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 구성 단계고, 뭐 지금 언급된 것 중에 기관계, 뭐 조직계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식물인 경우에는 뭐가 추가가 돼? 조직이요. 여기서 이제 조직에서 기관으로 넘어갈 때 조직계가 추가가 됩니다. 얘는 이제 식물인 경우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 동물인 경우에는 뭐가 추가가 돼? 기관계가 추가가 되지. 얘가 동물인 경우에.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생물의 구성 단계예요. 알겠죠? 네. 물론 단세포 생물들은 세포 하나가 곧 뭐야? 개체가 되는 거고, 지금 이 구성 단계는 다세포 생물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생태계의 구성 단계. 오늘 정리할 게 이제 생태계에 대한 내용이잖아. 요거 생태계의 구성 단계는 일단 개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개체가 모여 있는 걸 뭐라 그래?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체군. 그리고 개체군. 여러 개체군들의 집단을 뭐라 그래 하냐면 군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체군의 집단, 군집. 그리고 군집에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까지 포함되면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의 구성 단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개체군의 정의가 뭐예요? 개체군이란 동일한 종을 이루는 동일 종의 개체들의 집단. 그러니까 개체군이 형성되려면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군집은 여러 다른 개체군들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군집은 여러 개체군들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일단 개체군, 군집까지는, 여기까지는 생태계의 구성요소 중에서 뭐의 구성요소야? 생물적 구성요소. 얘가 생물에 대한 구성요소가 되는 거고, 생태계는 여기서 뭐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환경 구성요소. 환경에 대한 구성요소. 이렇게 포함돼서 전체 생태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정리하면 생태계는 생물적 구성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비생물적 요소는 그냥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비생물적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생물적 요소는 그 생물적 구성 요소들의 역할과 생태계 내의 지위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한다. 네. 뭐뭐뭐로 구분을 하니? 생산자.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분해자. 이렇게 나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생산자는 뭐야? 풀떼기 먹는. 생산자는 뭐 하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얘기해? 생산자. 풀떼기 먹는 애들. 풀만 말? 네? 아, 풀 광합성 스스로 영양분을.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생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광합성 한다 그러면 식물만 생각하면 안 돼. 네. 식물이 아닌 애들 중에서 광합성 하는 애들 있잖아. 해조류. 해조류. 그치. 해조류는 식물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해조류라고 하는 거지. 뭐 미역, 다시마 얘네들은 식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해조류야. 그리고 꼭 걔네들이 아니더라도 물속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 있지. 네. 얘네들 광합성 하지. 네. 걔네들 생산자에 포함돼서 들어갈 수가 있어. 네. 아시겠죠? 그리고 생산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광합성을 한다라는 얘기는 광합성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에너지. 포도당과 산소 이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만들어내는 애들. 스스로 만드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얘네들은 소비자나 분해자가 없어도 얘네들은 지들 혼자 살아가 못 살아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칭하는 명칭이 생산자를 다른 말로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얘기해요. 독립적으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을 독립 영양생물, 크게 생산자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소비자와 분해자는 뭐라고 얘기해? 얘네들은 궁극적으로는 생산자가 없으면 살아가 못 살아가.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소비하는 애들이란 얘기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만들어내지 못해. 네. 어떻게 해? 생산자 먹어요. 뭐 다른 애들 잡아먹어야지. 생산자를 잡아먹든 간에 네. 아니면은 소비자를 또 다른 소비자가 잡아먹든 간에 어쨌든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취해야 돼. 네. 소비해야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남이 있어야지만 살아간단 말이지. 네. 그래서 뭐라 그래? 종속.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분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종속 영양생물이야. 알겠죠? 네. 그러면 그 지위를 정확하게 좀 나열을 할게 쓸게요. 생산자는 구체적으로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기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그리고 유기물은 포도당, 단백질 이런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생산자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의 역할은 뭐예요? 얘네들이 만든 유기물을 뭐 하는 애들? 소비하는 애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유기물을 소비하는 애들. 섭취해서 살아가는 애들. 됐니? 끝으로 분해자는 뭘 가지고 분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유기물. 분해자는 얘 역할이 뭐니? 생산자라든가 소비자라든가 지구상의 생물들이 만약에 죽었어. 사체가 됐어. 네. 그러면 그 사체를 얘네들이 뭐 해버려? 네. 분해해서 다시 뭘로 되돌린다는 얘기야. 무기물. 무기물로, 흙으로 되돌리고 공기로 되돌려 놓는 애들을 분해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얘 역할은 굳이 쓰자면 유기물을 분해해서 뭘로 되돌린다? 무기물로 되돌리는 애들을 분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생산자의 대표적인 예는 아까 얘기했죠. 식물이라든가 해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고, 분해자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어? 분해자의 대표적인 예. 벌. 벌레 아니야. 벌레는 소비자예요. 벌레는 소비자야. 곤충. 균류. 얘는 세균.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들 또는 곰팡이 또는 버섯 등 이런 애들. 알겠지? 얘네들이 분해자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다 뭐야? 소비자. 그렇죠. 소비자 중에서
풀을 직접 이제 뜯어먹는 애들은 이제 1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대표적으로 뭐 1차 소비자, 풀 뜯어먹는 애들 누가 있어? 코끼리, 덩치는 큰데 코끼리, 그치? 1차 소비자네. 토끼, 코뿔소, 메뚜기, 위에 곤충은 안 나와? 메뚜기, 나비, 애벌레, 뭐 이런 애들 다 풀 뜯어먹고 살 거 아니야. 네. 걔네들이 1차 소비자. 그리고 그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애들을 2차 소비자. 네.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애들을 3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한다. 네. 아시겠죠? 근데 3차, 사람은 그러면 몇 차 소비자야? 최종 소비. 최종 소비자가 3차 소비자가 최종이야. 네. 사람은 그러면 3차 소비자야? 맞지 않나요? 이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3차 소비자라고 해서 3차 소비자에 그냥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야. 새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네. 삼겹살 싸 먹잖아. 풀떼기 먹잖아. 네. 그럼 우리 몇 차 소비자야? 네. 1차 소비자지. 근데 거기에 돼지고기를 얹어서 먹어. 돼지를 또 잡아 먹어요. 그럼 돼지는 몇 차 소비자야? 그냥 보통 한 2차 소비자 정도 되겠지. 돼지가 돼지 잡식성이잖아. 네. 풀도 먹지만 기우리도 먹어요. 막 잡아먹어. 그래서 그게 2차 소비자란 말이야. 네. 그럼 그 2차 소비자를 내가 잡아먹는단 말이지. 그럼 사람은 1차 소비자이면서도 무슨 소비자야? 2차 소비자도 될 수도 있고 3차 소비자도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거는 관계도 그려지게 되면은 관계도를 보고 이 동물은 1차이면서 2차이면서 3차 소비자가 다 가능하다. 아니면 관계도에서 1차 소비자는 가능하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고정되어 있는 값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비생물적 요소 환경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환경에는 뭐가 있어? 일단 빛, 온도, 습도, 뭐 수분, 토양, 흙이란 얘기지. 또는 공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소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적 요소들을 다 비생물적 요소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용어. 우리는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게 생물과 비생물이 다 아울러가지고 생태계라고 하고요. 이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뭐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생물적 요소가, 아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용어로 뭐라 그럴까?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 작용.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작용. 알겠니? 네. 용어 알아도. 네. 반대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게 있어? 지렁이가 열심히 활동을 했어. 뭐 땅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리고 흙을 먹고 이제 뭐 싸고 그러면 그 땅은 비옥해진단 말이야. 네. 그지? 그러면 지렁이의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비옥해졌다. 영양분이 풍부해졌다. 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영향받았다는 얘기지. 네. 이런 게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반작용. 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용, 반작용. 알겠지? 네. 물리에서 작반의 법칙 그거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 네. 생물에서 작용은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작용. 반작용은 반대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반작용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경우의 수는 또 하나가 있지. 영향을 미치는 게 누가 또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경이 환경한테는 우리 생태계는 네. 기본적으로 생물은 포함돼야 돼. 생물? 그렇지.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 네. 그지? 생물적 요소 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건 뭐라 그러냐? 얘가 얘한테 영향, 얘가 얘한테 영향, 얘가 얘한테 영향, 뭐 얘가 얘한테 영향, 아니면 생산자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겠지. 네. 요런 생물적 요소 내에서의 영향을 주고받는 건 뭐라 그러냐? 이거는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명칭이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대충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개념에서 261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풀고 이제 좀 뒷얘기를 더 나가보도록 합시다. 261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자, 1번.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도를 나타냈다. 1.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예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옆에다가 우리 걔가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분해자인지 아니면 비생물적 요소인지 쓰자. 네. 변은 뭐예요? 앞글자만 씁시다. 변은 생산자죠. 빛은 비생물적 요소 비, 토양은 비, 공기 비, 버섯 분, 곰팡이 분, 개구리 소비자 소나무 생산자 메뚜기 소. 다 되셨죠? 네. 문제 2번. 다음 현상은 기역, 니은, 디귿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써라. 날씨가 추워지면 낙엽이 진다. 이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비생물이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네. 거기 기역, 니은, 디귿 화살표 보면 기역은 뭐예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니은은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디귿은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1번 날씨가 추워지면 낙엽이 진다. 이건 뭐예요? 기역, 보기, 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니은이 아니라 2번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건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반작용. 니은이 돼야 되겠죠. 3번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풀의 개체수가 감소한다. 풀떼기 많이 뜯어먹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상호작용이 디귿에 해당돼야 되겠죠. 네. 문제 3번 생태계에 대한 설명 OX를 내라. 1. 군집이 모여 개체군을 이룬다. 맞아? 반대죠. 개체군이 모여 군집을 이루는 거고요. 2번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다. 맞죠? 네. 3번 분해자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유기물을 섭취한다. 이 설명은 분해자의 설명이 아니라 뭐의 설명이야? 소비자의 설명이에요. 4번 생산자와 소비자는 역할이 다르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틀렸죠? 5번 소비자는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이건 소비자의 역할이 아니죠? 누구의 역할이야? 분해자의 역할이다. 되셨나요? 네. 페이지 넘겨. 262페이지. 먼저 262페이지 펴보도록 하시고요. 거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야. 앞부분에서는 262, 263페이지가 페이지 262, 263페이지 여기 내용이 한번 보자. 일단 뭐라고 나와있니? 빛, 그 다음에 빛과 파장, 빛의 파장 263페이지에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게 나와 있지. 네. 뭐 추가적인 내용처럼 우리 교재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냥 넘길 듯 하지만 이게 문제 유형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리할 겁니다. 자, 262, 263페이지 내용은 뭐냐면 작용의 대표적인 예들을 언급하는 거야. 작용이 뭐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그랬어? 간단하게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예들이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뭐야? 빛의 세기와 생물. 빛의 세기에 따라서 생물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두 번째가 뭐였어? 빛의 파장에 의해서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예가 뭐가 있느냐. 빛파장. 세 번째가 뭐였니? 일조 시간. 시간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예들을 언급했고요. 네 번째가 뭐예요?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예들을 썼고요.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 공기와 토양. 근데 공기, 토양은 그냥 패스할 거고 이 네 가지를 얘기할 거야. 일단 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할 거고요. 빛의 세기가 원인인 결과로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런 단어가 나와. 양역, and 음역 또는 양지식물 and 음지식물.
이런 단어가 나오면 환경적 요소 중에서 뭐가 영향을 미친 거다? 빛의 세기가 영향을 미친 거다. 네. 자, 빛의 파장과 생물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이런 단어 나와. 그러니까 바닷가에 갔을 때 좀 얕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자라는 해조류를 녹조류라고 얘기를 해요. 좀 수심이 좀 상대적으로 깊은 곳에서 자라는 해조류를 홍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죠? 그런 것들은 뭐에 의해서 번식하는 살아가는 터전이 수심이 얕은 곳이냐 깊은 곳이냐가 결정되냐면 빛의 파장 때문이야.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1조 시간과 생물하고 관련돼 있는 용어는 뭐가 나오냐? 1조 시간과 생물은 일단 꽃에서는 개화 시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꽃 피는 시기가 1조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는 이거는 이제 식물이겠지? 동물인 경우에는 1조 시간과 관련돼 있는 게 뭐냐면 번식 시기야. 이런 게 나오면 1조 시간과 관련돼 있다. 아시겠죠? 끝으로 온도와 생물에서는 뭐가 나오냐? 온도와 생물에서는 이런 예가 나오면 돼. 사막여우, 북극여우 비교. 선생님, 응? 물을 안 하시면 물도 해줘? 5번 물도 해줄게. 물. 물과 공기? 토양과 공기? 언급 잠깐만 할게. 아까 패스한다 그랬는데. 자, 일단 사막여우와 무슨 여우를 비교하면 북극여우 비교하면 이거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겨울잠 얘기가 나오잖아?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철새 얘기가 나오잖아? 당연히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낙엽이 진다 이런 거 나오잖아? 낙엽, 단풍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정리해두고, 공기와 물에서는 뭔 얘기가 나오면 공기와 물이 이제 관련돼 있냐? 식물의 조직 중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공기하고 물하고 관련돼 있어. 식물의 조직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단어 중에서 저수 조직 발달, 통도 조직 발달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저수 조직, 통도 조직? 근데 느낌이 딱 오지 않냐? 저수 조직. 우리가 물이 저장을 해둔 땅을 뭐라 그래? 저수지라고 얘기를 하지. 저수 조직은 물을 저장한 조직이란 뜻이야. 네. 식물 중에서 저수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식물이 있다고. 왜 그랬을까? 그치. 지가 살아가는 곳 환경 자체가 물이 풍부했으면 이 조직을 만들겠니? 물이 부족한 조직이 그 환경이란 말이야. 선인장. 그치. 선인장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식물들이 저수 조직이 발달돼. 거기서 물을 저장해 둔다는 얘기야. 네. 나중에 쓰려고. 알겠어요? 그래서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식물은 건조한 지역,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이 저수 조직이 발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통도 조직할 때 통할 통. 알겠지? 길도자. 그러니까 뭔가가 통하는 길을 잘 만드는 조직이란 뜻이에요. 통도 조직은 공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길을 잘 발달한 조직을 통도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얘는 통도 조직이 발달한 식물이 있는데 통도 조직이 왜 발달했을까? 주변 환경이 물이 많아서. 그래서 공기를 잘 흡수를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통도 조직을 발달해서 공기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지. 물에서 사는 식물들 중에서 불애옥잠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불애옥잠 알지? 약간 줄기가 통통해가지고. 네. 또는 연꽃. 연 물속에서 살잖아. 네. 뿌리가 물속에 있지. 그런 애들이 무슨 조직이 발달돼 있다? 통도 조직이 발달돼 있다. 그래서 통도 조직이 발달한 식물은 어느 환경에서 자란다? 습한 곳, 습지 또는 뭐 연못, 수생식물. 이렇게 하자.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 얘네들이 통도 조직이 발달돼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얘들 중에 이런 예가 또 나올 수 있어. 뭐가 나오냐?
선인장의 가시, 도마뱀의 피부. 네. 도마뱀, 뭐 뱀, 얘네들 피부가 비늘로 돼 있잖아. 맨질맨질한 비늘로. 그지? 또는 곤충의 외골격. 이 언급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요? 예요. 수분 수분 증발을 뭐 하려고 한다? 방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발달된 적응한 결과야. 선인장은 수분 방출, 그러니까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이 뭘로 변했어? 가시로 변했고, 도마뱀 같은 경우도 사람 피부하고는 다르게 비늘로 덮여 있죠. 파충류들은 비늘로 덮여 있는데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애들, 얘네들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비늘로 덮여 있고, 곤충의 외골격, 뭐야 외결격? 단단한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네.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지?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 언급하면 이런 예시들이 나오게 되면 뭐는 일조 시간이 영향을 미친 거다. 뭐는 빛의 파장이 영향이다. 뭐는 빛의 세기가 원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 일단 양엽, 음엽, 양지식물, 음지식물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엽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이게 무슨 엽자야? 잎 엽자야. 잎. 식물의 잎을 엽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그러면 양엽과 음엽은 뭐냐면, 우리가 식물의 잎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제 단면을 자른다고 치자. 네. 단면의 구조를 현미경을 확대시켜서 본다면 단면이 무수히 많은 세포들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 하나하나가 다 세포들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 밑에는 길쭉길쭉한 세포들로 쭉 나열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단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 얘의 요 단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세포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세포들이 여기 채워져 있겠지. 듬성듬성하게. 이게 식물세포의 단면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거다. 됐지? 자, 여기서 명칭. 이 세포의 이름은 뭐예요? 예요. 얘를 표피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포들의 모임을 뭐라 그런다 그랬니? 세포들이 모이면 단계가 조직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조직이라고 얘기를 한다? 표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하나는 표피세포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죠? 표피 조직 밑에 길쭉하게 좀 빼곡하게 그린 이 세포의 이름이 뭐냐면 울타리 세포. 그래서 얘 조직은 무슨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잎에 채워져 있는, 듬성듬성하게 채워져 있는 이 세포들 있지? 이 세포 이름은 해면세포. 조직의 이름은 무슨 조직? 해면조직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얘는 요거의 단면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역할이 뭐 하는 역할이야? 물이라든가 광합성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겠지. 그래서 위쪽이 물이 지나가는 물관 조직이고요. 아래쪽이 양분이 지나가는 체관 조직이에요. 위쪽이 물관, 아래쪽이 체관. 그리고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을 합한 얘를 그러면 뭐라 그래? 조직과 조직이 뭐였을까? 얘는 단계가 뭐가 되겠니? 조직계야. 무슨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쪽은 또 표피 조직이 되겠죠? 근데 아래쪽은, 그러니까 잎의 뒷면은 윗면에 비해서 특징적이게 이런 세포들이 또 좀 많이 있어. 이렇게 생긴 세포. 마치 대문을 열고 닫듯이 마주보는 세포가 있어. 여기 무슨 세포야? 중학교 때 배웠어요. 공변세포. 그리고 공변세포가 이 구멍을 뚫은 이 구멍을 뭐라 그래? 기공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공변세포가 대문 열듯이 열리면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같은 기체들이 잘 들락날락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같은 기체 또는 수증기, 물의 기체 상태인 수증기는 기고공을 통해서 들락날락 거립니다. 요게 잎의 단면인데, 자, 여기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광합성 작용을 해요? 아니야. 광합성 작용은 식물 세포에서 어디 엽록체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식물들이 세포라고 하더라도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있고 엽록체가 없는 세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 친다. 울타리 조직, 엽록체 있어요. 해명 조직, 엽록체 있고 공균 세포가 엽록체가 있어요. 얘네들이 엽록체가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애들이야. 표피 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요. 알겠지? 물관 조직, 체관 조직도 엽록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어쨌든 쟤네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광합성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겠니? 표피는 광합성 작용 못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울타리, 해면, 공변 중에서 광합성의 주 목적인 조직은 어디겠어? 울타리 조직이지. 빼곡하게 있잖아. 쟤네들 하나하나가 다 광합성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잘 하면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돼 있으면 광합성 작용 잘 하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우리가 햇빛에 강한 곳이 있다고 치자. 빛의 세계가 강한 곳이 있어. 센 빛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 거기에 식물의 잎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치자. 강한 곳에. 그러면 이 강한 환경 때문에 햇빛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안 들어가? 빛의 세계가 세면 상대적으로 약한 빛보다는 깊숙한 곳까지 빛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빛이 강한 곳을 우리는 뭐라 그래? 양지 바른 곳, 양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러면 거기서 적응한 식물의 잎은요, 광합성 작용이 활발한 울타리 조직이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 3층까지 있어도 빛이 투과해서 들어가서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양엽이라고 하는 잎은 어디에 적응한 잎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양지 바른 곳,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 적응한 잎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구조는 울타리 조직이 2층, 3층으로 발달돼 있어. 네. 그래서 양엽의 특징은 두께가 뭐하다? 두껍다.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이해됐나요? 그래서 양엽이라고 하는 잎은 두껍고, 잎의 두께가 두껍고 넓을 필요가 없어. 잎의 면적이 넓을 필요가 없어. 효율적으로 2층, 3층까지 울타리 조직이 다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잎이 굳이 넓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잎의 면적은 뭐하다? 좁다. 두껍고 좁다. 이게 양엽의 특징이야. 알겠니? 그러면 음엽이라고 하는 음은 그늘진 곳을 얘기하는 거지. 또는 상대적으로 빛의 세기가 뭐한 곳? 약한 곳이 음엽이야. 그러면 빛의 세기가 약하면 깊숙한 곳까지 빛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빛의 세기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적응한 잎은 울타리 조직 자체가 2층, 3층으로 발달할 수가 없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음엽의 잎은요, 두꺼워 얇아. 두께가 얇다는 얘기야. 대신 많은 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잎의 면적이 뭐하다? 넓다. 얇고 널찍널찍하게 생겼다. 얘가 음엽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양엽과 음엽은 자, 한 식물 개체 내에서도 양엽과 음엽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고 치자. 뿌리를 두고 위쪽에 잎이 풍성해. 아래쪽도 뭐 잎이 이렇게 풍성하게 났다고 쳐요. 그러면 위쪽은 햇빛을 잘 받는 곳이겠지. 거기에 비해서 아래쪽 잎들은 얘 때문에 가려져서 뭐한 곳이 만들어져? 그늘진 곳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하나의 개체 식물 내에서도 햇빛이 강하게 받는 위쪽은 무슨 엽이 발달하고 양엽이 발달하고 아래쪽은 무슨 엽이 발달한다는 얘기야? 음엽이 발달한다는 얘기야. 양엽과 음엽은 한 개체 내에서 다 발달할 수 있어. 환경에 따라서.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양지식물, 음지식물 요거 정리할 테니까 보세요.
X축 빛의 세기. 점점 식물한테 센 빛을 비춰준다. 네. 빛의 세기 빵. 빛을 안 비춰줬을 때부터 빛을 점점 비춰줄 때까지. Y축은 순광합성량이라고 하자. 그냥 광합성량 말고 순광합성량. 순광합성량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식물은 언제 광합성을 해? 은서야. 빛 받을 때, 그지? 그러면 밤에는 빛 없을 때는 식물은 광합성 해 못해? 못하지? 네. 근데 식물은 어쨌든 생물이잖아. 네. 생물은 빛이 있든 없든 간에 뭐는 하고 있어야 돼. 호흡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순광합성량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식물이 호흡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호흡은 영양분을 쓰는 활동이 호흡이잖아. 네. 광합성은 영양분을 만드는 활동이 광합성이에요. 그러면 순광합성은 뭐야? 수입과 지출을 토탈 이제 계산한 최종값. 그걸 순광합성량이라고 얘기해. 네. 광합성량이 10이야. 네. 그러면 순광합성량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호흡은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지출. 광합성은 만들어내니까 플러스 수입. 네.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면 이렇게 됩니다. 순. 아시겠어요? 빛의 세기가 없을 때 어떤 순광합성량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절대값은 뭘 의미하는 거야? 그 식물의 호흡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다가 빛의 세기가 증가해. 그러면 광합성을 점점 하게 되겠지. 네. 호흡량은 계속 일정합니다. 네. 일정하게 호흡은 하는데 순광합성량이 점점 마이너스에서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합성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요정. 빛의 세기가 요정. 요 빛의 세기를 비췄을 때는 그 식물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요 때의 요 빛의 세기를 그 식물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상점. 그러니까 어떤 식물의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동일해지게끔 만들 때의 빛의 세기. 그걸 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식물이 잘 살아가려면 적어도 식물한테 보상점 이상의 빛의 세기를 뭐 해줘야 돼? 계속 줘야 되겠지. 네. 그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지 식물은 살아갈 수 있어요. 네. 보상점 이하의 빛의 세기를 비춰주게 되면 마이너스잖아. 네. 나중에 걔 죽어요. 네. 근데 빛의 세기를 점점 증가시킨다고 하면 순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생긴단 말이야. 네. 요때의 빛의 세기. 이거보다 빛의 세기를 더 증가시켜봐야 더 이상 광합성이 안 늘어나. 요 지점의 빛의 세기를 또 뭐라 그러냐? 이 식물의 광포화점이라고 명명을 해요. 알겠지? 네. 그런데 이게 어떤 A라는 식물을 조사했더니만 이렇다고 치자. 네. 또 다른 식물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 거다고 치자. 요게 B라는 식물이라고 쳐요. 그럼 B 식물의 보상점은 어디야? 여기가 보상점이지. 네. B 식물의 광포화점은 어디예요? 여기가 광포화점이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와 B의 보상점의 비교. 보상점의 크기 비교는 A가 커, B가 커? A의 보상점은 여기고 네. B의 보상점은 여기잖아. A가 크지? 네. 그 다음에 광포화점. 크기 비교. A가 커, B가 커? A. 여기가 A의 보상점이지. 네. B의 보상점은 광포화점은 여기가 B의 광포화점이 되겠지. 네. 역시나 누가 커? A. A가 크지. 자,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둘 다 A가 크잖아. 네. 이런 식물을 양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런 식물을 양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양지식물은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는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못 살아남는 얘기야? 못 살아. 빛의 세기가 좀 센 곳에서 살아남는 애들을 양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해. 음지식물은 상대적으로 빛의 세기가 적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는 식물을 음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생존 경쟁에서 누가 유리해? 음지요. 음지가 유리해. 빛의 세기가 약해도 비는 살아남는다고. 네. 이해되니? 음지식물이라고 해서 그늘진 곳에서만 사는 건 아니야. 네.
빛의 세기가 약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양지식물, 음지식물 빛의 세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니? 네. 오케이. 자, 지우고 할 얘기가 오호 빛의 파장. 물리 수업을 만약에 수업 듣는 학생들은 파장, 빛의 파장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알고 계실 텐데 봐봐봐.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빛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빛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삼원색이 뭐야? 빛의 삼원색 알지. R, G, B 그지? 레드, 그린, 블루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빨초파라고 하는 이 빛이 왜 색깔이 다르냐?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는 빛이 가지고 있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하고 같냐면 파장이 달라. 그러니까 빛은 가지고 있는 파장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도 달리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외워. RGB에서 빨간, 초록, 파랑, 빨주노초, 파남보 있을 때 얘가 파장이 긴 빛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뭐한 빛이 된다? 짧은 빛이 된다.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알겠니? 추가적으로 빨간색보다 이쪽에 있으면 파장이 더 긴 빛이 되겠지? 네. 얘가 뭔지 알아? 얘요. 적외선이야. 붉은 적자선. 붉은색 바깥쪽에 있다. 적외선. 네. 적외선은 파장이 더 길어요. 그 다음에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빛. 이쪽으로 가면 파장이 더 짧아진다 그랬어요. 그 빛을 뭐라 그래요?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자가 보라색 자자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어쨌든 RGB 중에서는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파란색이 파장이 짧아요.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빨간 빛이냐 초록 파란색 빛이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달라. 기본적으로. 네. 누가 에너지가 크냐면 짧은.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야.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적은 빛이야.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특징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라고 하는 건 이제 물속에서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살아가는 애들이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다고 그랬잖아. 녹조류는 가장 얕은 곳에서 사는 애들. 홍조류가 조류 중에서 가장 뭐한 곳에서 사는 애들. 깊은 곳에서 사는 애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바닷가에 갔더니만 깊이에 따라 여기에 사는 애들이 누구란 얘기야? 녹조류. 여기서 서식하는 애들이 누구란 얘기야? 갈조류. 좀 깊은 곳에서 여기서 서식하는 애들이 누구란 얘기야? 홍조류로 명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느냐? 에너지가 많은 파란색 빛은 물 깊은 곳까지 도달 가능해요. 얘는 어디까지 간다? 알겠어요? 에너지가 적은 빨간 빛은 깊은 곳까지 도달 못해. 얕은 곳까지만 들어가던 다음에 뭐해? 흡수가 돼서 없어져. 그러니까 녹조류에 서식하는 그 환경은 무슨 빛이 도달한다는 얘기야? 빨초파가 다 도달한다는 얘기지. 네. 빨간색 도달하고 초록색 도달하고 파란색 도달하고. 알겠니? 그래서 녹조류는 빨초파가 다 도달하는 곳이야. 얕은 곳이기 때문에. 네. 근데 식물은 빨초파가 있을 때 일단은 모든 빛이 다 도달할 때 어떤 빛으로 광합성 작용을 주로 하는지 아세요? 우리 육지 식물들도 어떤 빛 색깔 가지고 광합성 작용 활발하게 하는지 아시나요? 빨간 빛이야. 식물의 잎이 초록색인 이유는 초록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야. 안 써. 그래서 파란 녹색으로 보이는 거야. 알겠어요? 식물은 오히려 붉은 빛이 있으면 붉은 빛 가지고 광합성 잘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붉은 빛을 이용을 해.
요거 이용해 요거 주로. 알겠지? 네. 조금 깊은 곳은 빨간색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 못 들어가서 무슨 빛하고 무슨 빛이 들어가?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식물들은 주로 무슨 빛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요? 빨간 빛은 없으니까 뽕 대신 닭이라고 초록빛 가지고 주로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자기 잎의 색깔은 갈색으로 보이게 돼. 그래서 이름이 갈조류야. 그 다음에 깊은 곳에 사는 애들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빛이 뭐라고? 파란 빛만 들어가.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거라도 이용을 해서 뭐 해야 돼? 광합성 작용을 해야 돼. 그래서 파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 작용해. 그래서 몸체 자체는 무슨 색으로 보여? 홍색.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보여. 알겠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로 홍조류에 해당되는 얘가 김이 홍조류예요. 우리가 먹는 김 있지? 얘 홍조류예요. 관류류에 해당되는 게 미역하고 뭐야? 다시마. 그 다음에 녹조류에 해당되는 게 파래 또는 청각이라는 해조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 파래, 청각. 알겠니? 그래서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빛의 파장과 생물의 영양, 영양을 주고받는 관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